오늘은 꼬마 빌딩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우석 명지대 교수님과 김호상 원랩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두 분이 최근에 책을 내셔서 저희가 모셨어요. 이 꼬마 빌딩 자산관리 매뉴얼이라는 앞에 있는 책인데 책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좀 담겨 있나요?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한 게 꼬마 빌딩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원 빌딩 그룹 안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모셔서 이 TF팀을 만들었죠. 최종적으로는 꼬마 빌딩은 소형이고 100평에서 300평 사이, 토지 기준으로는 50평에서 100평, 층수는 3층에서 6층, 매매 대금은 20억에서 100억, 그 다음에 용도로는 전층 근생 또는 업무까지 포함하는 이런 걸로 이제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꼬마 빌딩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TFT에서 디스커션한 결과, 야, 역을 중심으로 해보자. 전체 한 240, 50개 되는 서울시에 있는 역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역의 꼬마 빌딩 상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62개를 도출했어요. 그러면 이런 정의를 했을 때 꼬마 빌딩이 서울 시내에 몇 동이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개? 예, 만 개가 이제 맞으면 책 한 권 드리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47,8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한 62개의 강역, 권역, 지역 역세권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이제 강역은 700m까지, 그 다음에 권역은 500, 그 다음에 지역은 300m까지가 이 관심이 있고 투자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게 투자 적격 꼬마 빌딩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근데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조사가 그렇게 분기마다 되고 있잖아요. 전망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보셨을 때 지금의 꼬마 빌딩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올해 전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이 추세선이 이제 꺾여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BSI 경기전망조사에서는 소유주도 다 오른다 그러고 원랩 빌딩 사람들도 오른다 그러고요. PB들은 조금 의심하지만 그래도 팔라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히 뜨겁다라고. 네, 당연히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항이 뜨거워요. 내가 처음에 20년 전에 중개를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는 주택 금리가 보통 한 7, 8 뭐 정도 됐었고요. 상가가 뭐 9, 10, 11 정도 금리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물이 갖고 있는 수익률은 한 5, 6% 정도.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낮아지는 경우거든요. 근데도 왜 투자했냐면은 결국은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꼬마 빌딩은 인컴 게인하고 캐피탈 게인, 즉 자본소득하고 임대소득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한 축을 갖는 것보다는 두 축을 다 가질 수 있고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뭐 공실에 대한 부담감은 크죠. 근데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시중에 대출금리가 한 5%대 정도 됐었어요. 지금 2%대 중반이나 3%대 초반이면 가능하거든요. 옛날에 공실 한 층 났을 때 건물주가 느꼈을 때에 대한 심리적 고통. 아, 이거 내가 대출금 내야 되는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두 개 층이 나도 5년, 6년 전에 비해서 느끼는 어떤 느낌은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팔 수 있거든요.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는 항상 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힘이 크기 때문에 내놓으면 일정 기간 안에,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이 이렇게 빨리 거래되진 않지만은 강남이나 우리가 뭐 서초나 뭐 이렇게 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유명 지역은 한 3, 4개월이면 처분이 됩니다. 그 이외 지역도 6에서 한 10개월 이내면 처분이 되거든요. 항목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진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자의 성향이나 이런 시장 분위기나 그간의 어떤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교수님보다는 저는 좀 밝게 본다. 근데 이게 데이터는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대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2020년 이제 2020년 초에 이제 임대료가 꺾여서 꺾여서 내려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임대료 말고도 공실률도 이게 계속 올라와서 한 12, 13까지 계속 올라왔고 이것이 꺾이는 모양을 아직
안 보이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1층 공실, 이게 임대료에서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그 임대 수입에서. 그것이, 이게 조금 코로나 이전 수준과 코로나 이후 수준에서는 이 1층 공실률은 그래도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불안한 면은 이제 놓여져 있어요. 임대 시장의 불안성, 그 다음에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올해는 확실한 거는 매매 가격이 그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른 자산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은 임대 시장은 금방 회복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면은 어쨌든 임대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파가 남아있고 공실률이 여전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올해 당장의 매매 시장은 괜찮지만 차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2022년, 23년 이제 꼬마 빌딩 투자는 네. 1, 2년 투자하는 건 장기 아니잖아요. 투자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 3년에서 5년, 때로는 한 10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조금 그 선별해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이제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이제 주의점과 예, 체크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꼬마 빌딩 1층에 상가가 비어 있는 게 없었어요. 없었죠. 네. 제로였어요. 근데 이게 2017, 18년 들어오면서 조금씩 늘더니 2019년 와서 이게 한 5, 6%까지 올라오고 우리 조사하면서 이제 확인된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1층이 더 공실이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남 강북이 오히려 강북은 1층이 훨씬 더 늘었고요. 네. 강남은 1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금 되는 현상이 이제 지난 3, 4분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약간 꼬마 빌딩 투자할 때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강남이 왜 1층 공실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강북이 많이 낮냐라는 거에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이 딜리버리 서비스가 강남은 5분 10미닛 안에 음식이 따뜻한 채로 싹 서비스가 되는 이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그 정도의 오피스와 주거의 밀도가 있는 거죠. 근데 강북은 그 서비스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그 사대문 안에 도심 안에는 그게 그래도 조금 주의는 되는데 마용성 정도는 그래도 되는데 나머지 넘어가면은 그런 서비스 기대하기가 거의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임대차 시장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대 그거를 조금 2, 3년 후로 연기해서 밸류를 시장이 좋아졌을 때 밸류를 업 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가치 부가형, 기회형을 하려면은 우리가 투자 적격 대상 정도는 맞습니다. 가야 되고 네. 여기에서 가까워야 되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위치. 이건 홍보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도출해 놓은 의견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꼭 적합한 빌딩이 있고 그런 것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된다. 깊이 있는 내용은 책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원래는 방배동에 예, 카페 골목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근데 지금 시들시들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지역이 떴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쪽이 다 부촌이었었어요. 예, 반포 쪽에 아파트 이제 재건축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쪽에 방배동에 뭐 고급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2세들이 와서 선진문물 갖고 와서 막 같이 놀고 네. 예, 뭐 파티 문화하고 뭐 근데 그 시절로 보면은 그 지역이 그 문화를 선도했고 그 부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촌을 키웠던 거거든요. 지금의 재건축 아파트나 분양하거나 신규로 된 아파트들이 어디 들어오느냐? 예. 대단지가 이제 들어오면 그렇죠. 그 지역을 소득 수준이 되는 대단지와 그 역 주변과 그에 연계된 역들.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강남이다. 예. 그리고 강남을 못 사면 네. 강남에 가까운 네. 뭐 서초구, 뭐 송파, 뭐 성수동, 뭐 용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거래량을 본 거죠. 꼬마 빌딩 외에 전체 건물, 서울 시내에서 거래된 거를. 여기서 보시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들을 좀 뽑아봤는데 2015년도에는 한 27% 하다가 그게 꾸준히 상승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약 한 3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 있는 지역만 더 매입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죠. 그 수요는 어디냐? 강남구가 가장 많았고 그 뒤가 서초구예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전체 25개 구에 7.4%밖에 안 됐는데 2020년도에는 9월까지 통계 낸 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14% 정도 되거든요. 한 2배 정도 늘은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늘렀다는 얘기는 2배 이상 다른 지역보다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액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15년도에 총 거래 건수를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본 거죠.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건물이 총 매매된 게 얼마야? 라고 했더니 한 8조 정도 됐었어요. 네. 예, 그게 17년도에 9조, 2018년도에 12조,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7조까지 올라가다가 2020년 9월까지 저희가 집계를 내봤더니 한 17조 5천억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잔금 치르고 뭐 하고 해서 12월 거까지 자료가 정리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한 19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5년도부터 불과 5년 사이에 금액이 한 9조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200%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죠. 2015년도에 8조라고 하니까 이 8조를 80억이라고 보자. 가정을 한 거죠. 80억이라고 보자. 근데 그때 당시 2015년도에는 본인의 자금이 20%만 있으면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80억짜리 건물 사기 위해서는 한 16억 정도만 있으면 샀죠. 그러니까 80억짜리 건물을 16억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주식 전체 합산된 금액하고 똑같이 본다고 하면은 이게 8조가 17조 5천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 2015년도에 80억을 16억 갖고 투자했고 그 건물이 가격이 올라서 5년 만에 175억으로 늘어난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를 다 줄여버리는 거야. 공을 다 빼버려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분이 175억에 샀고 그때 당시 16억을 투자했으니까 이분의 수익률은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거예요. 98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꼬마 빌딩이나 건물들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보면은 어찌 보면 갭투자 같은 거죠. 네. 데이터로 보면은 강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예전만의 수익률은 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빌딩 시장에 대한 이면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숫자를 줄여서 분석해보고 판단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수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지코노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